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으로 미국을 샀다고 믿었던 일본의 오만이 단 하루 만에 처참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주 호위함 수주전에서 한국을 꺾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 정작 그들이 배를 만들어야 할 조선소 그 자체의 주인이 한국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내쫓겠다. 일본은 급히 미국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건 트럼프 대통령의 차가운 통보뿐이었습니다. 내 함대는 한국과 함께한다. 일본은 당장 방 빼라. 세계 패권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한국의 소름 돋는 신의 한 수. 그리고 일본을 향해 날린 역사상 가장 통쾌한 참교육. 도대체 물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짜릿한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펑.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샴페인 코르크가 천장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곧이어 터져나온 환호성은 캔버라의 밤하늘을 찢을 듯 날카로웠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더군요. 이곳은 호주 캔버라의 심장부 하얏트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검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일본 방위성 관료들과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죠. 저 또한 그들 틈에 섞여 미 국무부를 대표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제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펜타곤 내부 보고서는 한국의 압승을 점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제안한 충남급 호주형 모델은 레이더 성능부터 미사일 탑재량, 심지어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의 모가미급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일본이 이길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국 승배를 들어 올린 건 일본이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여기 와서 한 잔 받으십시오. 그때 일본 외무성 국장인 다나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평소에는 그토록 격식을 차리던 사람이 넥타이까지 풀어헤친 걸 보니 그동안 맘고생이 꽤나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제 잔에 최고급 돈 페리뇽을 넘치도록 따르며 귓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보셨습니까? 한국 놈들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와도 결국 주인을 알아보는 건 우리 일본입니다. 기술?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는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주전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카르텔, 그리고 워싱턴 정가에 뿌려진 막대한 로비 자금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나카 국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세상 모두가 들으라는 듯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훌륭한 대장장이일지는 몰라도 큰 그림을 그리는 건축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망치질이나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아의 질서는 영원히 우리가 주도합니다.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들조차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 건배사에 동참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말이죠. 한국인들이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용접 불꽃에 눈이 멀어가며 배를 만들 때 일본은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계약을 따냅니다. 이것이 바로 넘을 수 없는 클래스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공기를 피해 천천히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캔버라의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더군요. 테라스 난간 너머로 멀리 호주의 국회의사당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물며 저는 문득 이번 계약의 세부 조항을 떠올려 봤는데요. 일본은 호주 현지 조선소인 오스타를 이용하여 배를 건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꽤나 굴욕적인 조건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그 대단한 군사 기밀을 호주 노동자들에게 전수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주를 따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테고 다나카 국장도 어차피 껍데기만 호주에서 조립하는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는 눈치였습니다. 미련한 한국인들. 저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그 우직함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너무 정직했습니다. 배를 잘 만들면 팔릴 거라 믿는 그 순진함이 이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짧지만 강렬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의아해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의 제 직속 상관 윌리엄스 국장이었습니다. 시차를 감안하면 워싱턴은 새벽 4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죠. 저는 급히 주위를 살피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국장님. 캔버라입니다. 행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TV 켜게. 아니, 폰으로 뉴스피드 확인해. 당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국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갈라져 있더군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 앱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속보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제가 구두 위로 떨어졌지만 그 뜨거움조차 느낄 수 없더군요. 그곳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보, 한국 한화오션, 호주 방산조선업체, 오스탈 지분 전격 인수. 최대 주주 등극.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스탈? 방금 전까지 다나카 국장이 우리 배를 만들 하청 공장이라고 비웃었던 그 오스탈 말입니까? 저는 멍하니 유리창 너머 연회장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가 넥타이를 머리에 두른 채 춤을 추고 있더군요. 그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발을 구르며 웃고 있는 그 순간 자신이 들어가야 할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던 한국인들로 말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의 지형 자체가 뒤집힌 겁니다. 일본의 최신의 호위함 설계도가 경쟁자인 한국의 책상 위로 고스란히 올라가게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스미스? 내 말 들리나? 지금 일본 측 반응은 어떤가? 국장의 다급한 외침이 귓가에 울렸지만 제 입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저 화려한 축제의 현장이 마치 곧 침몰할 타이타니코의 마지막 연회처럼 달리 보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을 이어갔죠. 국장님, 지금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샴페인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그대로 들고 있게. 자네가 그들의 표정을 나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해줘야겠어. 윌리엄스 국장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불과 5분 전만 해도 천국처럼 화려하게만 보였던 샹들리의 불빛이 이제는 마치 취조실의 조명처럼 날카롭게 제 눈을 찌르고 있더군요. 연회장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테이블 위에서 내려와 넥타이를 머리에 묶은 채 호주 국방장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본과 호주의 영원한 우정 따위에 내일이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뻔한 레퍼토리였겠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고막을 때릴 때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라는 기사 제목이 더욱 비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장례식장에 들어선 불청객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나카 국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미스터 스미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겁니까? 이 좋은 술을 두고. 다나카가 저를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다가오더군요.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풀려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찰랑거리는 위스키 잔을 내밀었죠. 자, 건배합시다. 위대한 일본 제국의 부활을 위하여. 저는 그가 내민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밝은 화면 빛이 그의 술 취한 동공을 파고드는 순간이었죠. 국장님, 건배는 잠시 미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앙? 이게 뭔가? 한화? 오스? 탈? 다나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픽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요, 스미스. 농담이 지나치군요. 오늘 만우절입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믿다니 네 국무부 정보력도 예전 같지 않네요. 그는 손을 휘저으며 제 휴대폰을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고 제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본 주변의 일본 관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더군요. 농담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AP통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동시에 속보를 띄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파괴력은 돔 페리뇽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보다 강력했습니다. 다나카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이내 경련을 일으키듯 입꼬리가 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관료들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초 뒤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다나카 국장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떨더니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더군요.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이 마치 핏물처럼 카펫을 적셔갔지만 아무도 그것을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관료들의 얼굴은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오스타리. 한국한테 팔렸다고? 그럼 우리가 계약한 배는? 우리 모가미급 설계도는? 다나카는 비명을 지르며 호주 국방장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형제라고 부르던 호주 장관을 향해 그는 악귀 같은 형상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장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 우리 뒤통수를 쳐? 이중계약을 한 거야. 호주 장관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는 양손을 들어 올리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 표정에는 나도 몰랐다는 억울함이 가득하더군요. 진정하시오, 다나카 국장. 우리 정부도 방금 알았소. 오스탈은 민간기업이고 주식시장에서 지분이 넘어가는 걸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막습니까? 웃기지 마. 국가안보가 달린 조선소야. 한국 놈들이 주인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 군함을 만들라고? 우리 최신 레이더 기술을 한국 놈들 앞마당에 갖다 바치라는 거야?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서 귓가에 꽂힌 이어폰을 통해 모든 상황을 윌리엄스 국장에게 보고했죠. 들리십니까, 국장님? 일본은 지금 전멸에 가깝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윌리엄스 국장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스미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네. 한국이 판을 엎어버렸어. 그들은 우리가 로비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자본의 논리로 전쟁터 자체를 사버린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배를 수주하느냐라는 1차원적인 싸움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누가 배를 만드는 공간을 지배하느냐라는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틈새 시장을 노리는 나라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룰을 지키는 대신 룰을 만드는 쪽을 택했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다나카 국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넥타이가 풀어진 줄도 모르고 바닥을 치며 울먹이고 있었죠. 그 오만하던 엘리트 관료가 순식간에 길 잃은 아이처럼 변해버린 모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과 동시에 섬뜩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보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일을 벌인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아니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수가 더 숨겨져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결심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 계속 있어봐야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호주는 변명하기 바빴으니까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퍼스로 가겠습니다. 오스탈 본사 조선소가 있는 곳이죠. 퍼스? 거긴 왜? 일본 애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확인시켜줘야죠.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한국이 깃발을 꽂은 그 현장에서 과연 일본의 배들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무효야. 무효라고 외치는 다나카 국장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오스탈의 주인은 이제 한화오션, 즉 한국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저는 곧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차오르는 걸 억누를 수 없더군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반구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내일 아침 저 별들 아래 펼쳐진 오스탈 조선소에서 저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그곳에서 벌어질 일은 오늘 밤의 소동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잔인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지. 저는 택시에 올라타며 목적지를 공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흐르던 캔버라의 야경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고 저는 그 길로 곧장 공항으로 향해 퍼스행 새벽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호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5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펜타곤에서 긴급 전송받은 하나오션의 인수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심장이 뛰는 소리만 귓가를 때리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거대한 도박을 감행한 걸까요?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호주의 서쪽 끝 퍼스의 황량한 대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광활한 사막과 코발트빛 인도양이 충돌하는 곳. 바로 이곳의 남반구 최대의 방산조선소 오스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몰고 핸더슨 산업단지로 향하는 길은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건조하고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근처에 다다르자 그 고요함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우린 일본 방위성에서 나왔어. 조선소 정문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크레인이 우뚝 솟은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길을 막고 있더군요. 일본 영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들과 급하게 현지로 파견된 일본 기술진들이 정문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과 격렬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선글라스를 고쳐 쓴 채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일본인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눈에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평소에 그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함과 욕설을 섞어가며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이 안에 우리 배가 있다고. 당장 문 열어. 다나카 국장의 부하 직원인 사토 과장이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있더군요. 호주인 보안 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끄러운 소란 너머 철문 안쪽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안쪽의 직원들은 바깥의 소동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에만 열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등 뒤에 선명하게 박힌 한화라는 로고.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류를 체크하고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문 옆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안전모에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든 동양인 남자. 그는 소리를 지르는 일본인들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치 시끄러운 파리떼를 보는 듯한 지독하게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이곳의 새로운 지배자 한화의 현장 책임자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 책임자야? 잘 만났다. 당장 이 문 열어. 우리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모가미급 엔진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사토 과장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는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태블릿 PC에서 고개를 들어 사토 과장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오스탈 인수단 안전관리 총괄 박 이사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명확했습니다. 통역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안전관리? 웃기지 마. 지금 안전이 문제야. 납기가 코앞이라고. 당장 비켜. 사토 과장의 고함에도 박 이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말투로 대꾸하더군요. 납기라. 중요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미스터 사토. 오늘부로 이 사업장의 안전규정이 한화 스탠다드로 변경되었습니다. 뭐? 한화 스탠다드? 오스탈의 기존 안전수칙은 저희 기준에 미달입니다. 특히 귀측이 사용 중인 3번 도크. 전선의 배선 상태, 가연성 물질 관리, 작업자 동선까지 총 157건의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죠. 따라서 대주주의 권한으로 오늘 오전 9시부로 오스탈 전 구역에 대한 긴급 정밀 안전 감사를 발동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모든 외부인의 출입과 작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순간 일본인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작업 중단이라니요? 조선소에서 하루의 작업 중단은 수억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1분 1초가 급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무슨 헛소리야. 감사를 하든 말든 우린 들어가야 해. 우리 배라고. 글쎄요. 배는 당신들 것일지 몰라도 그 배가 놓인 땅과 설비는 우리 겁니다. 내 집에서 불이 날 것 같은데 세입자가 파티를 하겠다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박 이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명백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면 다른 조선소로 배를 옮기시던가요? 아, 물론 옮기는 크레인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그 한마디는 결정타였습니다. 수천 톤짜리 군함을 조립 도중에 어디로 옮긴단 말입니까? 이건 사실상 인질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분은 그 어떤 계약 조건보다 상위 개념이었고 그 명분을 쥐고 흔드는 건 바로 주인인 한국이었으니까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일본은 흥분해서 날뛰고 있었지만 한국은 지독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더군요. 욕설을 퍼붓지도 승리감에 취해 비아냥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꺼운 규정집 하나를 방패 삼아 일본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조여가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봐요. 박 이사. 이건 국제 문제화 될 거야.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토 과장이 마지막 발악처럼 미국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흠칫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그 협박조차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답하더군요. 미국이라. 글쎄요. 펜타곤도 작업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량 환경에서 배를 만들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 보시죠. 박 이사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뒤로 돌아섰습니다. 문 닫으세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쿵.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다시 닫혔습니다. 문 밖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일본 기술진들과 닫힌 문을 발로 차며 절규하는 사토 과장만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쥐고 있던 볼펜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늘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웃어넘기던 그 유약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힘의 우위를 점하는 순간 상대의 뼈까지 씹어먹을 준비가 된 냉혹한 포식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싸움 일본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승패는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총칼 대신 규정을, 감정 대신 시스템을 무기로 들고 나온 한국 앞에서 일본의 낡은 자존심은 그저 부서지기 쉬운 유리 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윌리엄스 국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발생. 한국 안전감사 명분으로 도크 폐쇄. 일본 기술진 전원 출입 금지. 이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며 저는 닫힌 철문 너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철문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한화의 깃발. 그 아래에서 일본이 애지중지하던 최신형 호위함은 이제 한국 기술자들의 수술대 위에 오른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죠. 과연 한국은 저 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일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저 배 속에 숨겨진 일본의 기밀을 합법적으로 뜯어보기 위해서? 어느 쪽이든 일본에게는 악몽보다 더한 현실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악몽의 목격자가 되어 이 차가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그 묵직한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은 일본인들의 고성과 욕설로 아비규환이었지만 이곳 안쪽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막이 흐르고 있더군요. 저는 미국 국무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서야 간신히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발을 들여놓는 순간 느껴진 공기는 제가 알던 그 기름 냄새나고 시끄러운 조선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반도체 공장 혹은 정밀한 수술실에 들어온 듯한 비현실적인 청결함이 압도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고 말았죠. 수십 대의 노란색 자율주행 로봇들이 바닥에 그려진 라인을 따라 소리 없이 자재를 나르고 있었고, 공중에 매달린 거대한 크레인조차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제실의 AI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오스탈이란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주 노동자들이 담배를 물고 느긋하게 용접하던 그 낡은 공장이 한국인이 주인이 된 지 고작 48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안내를 맡은 한화 측 직원은 제 놀라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제3도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이 건조 중이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한국의 인질이 되어버린 모가미급 호위함의 선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그리고 그 배를 둘러싼 풍경은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거대한 선체 위로 붉은색 레이저 광선 수백 개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스캐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표면을 훑는 그 붉은 빛들은 마치 환자의 환부를 찾아내는 MRI 기계처럼 집요하고 정교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그 옆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죠. 화면에는 한화 디지털 트윈 정밀 검사 모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던 그 정교한 선체 용접 부위들이 3D 그래픽으로 실시간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곳곳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고, 접합부 오차 3.4mm 발생. 위험, 프레임 42번 구역, 미세균열 감지. 이건 오류가 분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일본의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장인 정신의 나라가 만든 배에서 이런 초보적인 오차가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분명 한국 측이 일본을 깎아내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센서의 감도를 비상식적으로 높여놓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다가왔는지 아까 정문에서 봤던 박 이사가 제 뒤에 서 있더군요.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제 쪽으로 돌려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일본은 훌륭한 장인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손과 감에 의존합니다. 반면 우리는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화면을 확대해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엔 일본 기술자가 용접한 배관 이음새 부분이 현미경 사진처럼 확대되어 있었죠. 보십시오. 미세한 기포가 보이시죠?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일본 검사관들도 합격 도장을 찍었더군요. 하지만 우리 디지털 엑스레이에는 0.01mm의 기포까지 전부 잡힙니다. 이 상태로 남태평양에 거친 파도를 맞으면 3년 안에 배관이 터집니다. 저는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화면 속의 기포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 옆에 표시된 내구연한 예측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믿고 싶었던 일본의 완벽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디지털 검증 앞에서 처참하게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히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기준 아닙니까? 전 세계 어느 조선소도 이런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진 않습니다. 가혹하다라. 박 이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려다 금연구역임을 깨닫고는 다시 집어넣더군요. 미 해군이 우리에게 왜 SOS를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배를 빨리 만들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오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0.01mm의 균열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붉은 레이저가 춤추는 일본의 군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웅장해 보였던 그 배가 이제는 온몸에 병이 든 채 수술대에 누워있는 초라한 환자처럼 보이더군요. 한국은 지금 일본의 배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감추고 싶어 했던 치부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해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윌리엄스 국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보고하라. 일본 로비스트들이 지금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한국이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난리야.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술을 훔친다니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훔칠 기술이 없어서 실망하고 있는 눈치였으니까요. 오히려 이따위 실력으로 어떻게 호주 사업을 따냈냐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저는 박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부술 겁니까? 박 이사는 태블릿을 끄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수다니요. 아깝게. 일본한테 돌려줘야죠. 단 우리 기준에 맞춰서 수리를 끝낸 뒤에 말입니다. 물론 그 수리비와 기술 자물료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일본 예산으로 감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통제실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전광판에 새로운 숫자가 카운트되고 있었습니다. 안전감사 진행률 12%, 위반사항 발견 3,482건, 3,482건. 그 숫자는 단순한 위반 건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이 쌓아올린 제조업 제국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파편의 개수였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귓가에 들리는 기계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윙, 윙. 그 소리는 마치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이곳 퍼스의 황량한 조선소에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 워싱턴에 뿌린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돈이 이 압도적인 실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붉은 레이저 불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일본의 패배를, 아니 처참한 몰락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 진짜 이빨을 드러내고 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괴물이 깨어났다는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흐르던 바로 그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통제실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기듯 위치한 육중한 이중 철문이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색 경고판이 붙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그 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살짝 열려 있더군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호기심 많은 인간을 유혹하듯 그 미세한 문틈 사이로 시퍼런 냉기와 함께 웅웅거리는 서버 쿨링팬 소리가 기분 나쁘게 새어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박 이사가 중앙 콘솔에서 다른 엔지니어들과 심각하게 데이터를 논의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무엇에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 국무부 소속이라 해도 이곳은 엄연히 남의 나라, 그것도 민감한 방산시설 내부였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추방당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 본능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진짜가 있다. 3,482건의 안전 위반? 일본 군함 수리? 그건 전부 껍데기일 뿐이야. 한국이 굳이 호주까지 날아와 오스타를 인수한 진짜 목적, 그 검은 속내가 바로 저 문 뒤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에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치 냉동창고에 들어온 듯 살을 애는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오며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렸습니다. 급히 안경을 옷자락으로 닦아내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조금 전 보았던 최첨단 디지털 공장과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검은 흡음재로 마감된 밀실이었는데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전술 테이블 위로 입체적인 푸른색 홀로그램 설계도가 허공에 떠올라 있더군요. 이건 대체...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마치 성소에 들어선 신도처럼 그 설계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분명 군함의 설계도였지만 제가 평생 봐왔던 배들과는 근본적으로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선장이 지휘를 하는 함교도, 선원들이 잠을 자는 선실도, 심지어 갑판 위를 걸어 다닐 통로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매끈한 유선형의 선체 전체가 수백 개의 수직 발사관과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만 꽉 채워져 있었고 선미 부분에는 KDDX 배치 3라는 코드명과 함께 미 해군과 한화의 로고가 나란히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파괴와 살육만을 위해 태어난 차가운 강철의 야수. 바로 무인 구축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홀로그램 테이블 구석에 놓인 두툼한 영문 보고서 한 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1급 기밀, 미국 대한민국 해군 통합 작전 계획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열람 후 즉시 파기라는 경고 문구가 섬뜩하게 적혀 있었죠. 종이 끝을 잡은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문서의 첫 페이지를 넘겨 핵심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명칭은 고스트 커맨더. 이는 유인 함정의 생물학적 한계를 완벽하게 배제하기 위해 설계됨. 읽으면 읽을수록 제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무인 수상정 군집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미 해군의 최상위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 22와 완벽하게 연동된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형 시스템과는 호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호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순간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그제야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왜 트럼프가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 기업을 선택했는지, 왜 한화가 막대한 돈을 들여 굳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호주의 조선소를 인수했는지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이 만들던 배를 대신 만들어주러 온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만드는 사람이 타는 쇠붙이를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사람이 필요 없는 유령 함대의 전초기지를 이곳 퍼스에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우리가 수주했다고 기뻐하던 그 호위함들은 한국이 만드는 이 괴물들 옆에 서면 그저 느리고 비효율적인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 따위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비유하자면 일본이 최고의 장인들을 모아 증기기관차를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 옆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기 부상열차의 레일을 깔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고도 완벽한 전략이라니. 일본은 자신들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깊은 곳에서 휴대폰이 맹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한 것은 고요한 밀실의 정적을 깨고 울리는 그 진동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롭게 들리던지 저는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기밀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의 윌리엄스 국장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국장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상황실 구석 서버렉 뒤편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국장님. 스미스입니다. 제가 방금 이곳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미 해군과 극비리에. 스미스, 당장 입 다물고 내 말부터 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국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급함을 넘어 무언가 거대한 압력에 짓눌린 듯한 패배감 짙은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지금 즉시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복귀해. 그리고 자네가 본 것, 들은 것, 찍은 사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삭제하게. 이건 명령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 해군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걸 백악관에 보고하면 일본의 로비 따위는. 백악관은 이미 결정했어. 국장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던 국장은 한층 가라앉았지만 훨씬 더 차갑고 건조해진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방금 일본 측 로비스트 마이클이 펜타곤 서열 3위와 점심을 먹었네. 아미 네이비 클럽에서 말이야. 그래서요? 밥 한 끼 먹은 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호주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명령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어. 일본 측이 준비한 5천만 달러짜리 펀드 제안서와 함께 말이지. 재검토라니요? 이미 한화가 대주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명분은 동맹국의 신뢰야. 일본 외무성이 미 국무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우리 내부의 친일파들이 거기에 동조했어.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게 두면 미일 관계가 파탄나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뚫린다는 논리네. 위에서는 기술적 진보보다 정치적 타협을 선택한 거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앞에는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번쩍이고 있는데 저 멀리 워싱턴의 낡은 정치인들은 검은 돈다발에 눈이 멀어 그 찬란한 미래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일본 배는 미 해군 시스템이랑 호환도 안 됩니다.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전쟁 나면 통신이 안 돼서 우리 병사들이 죽는다고요? 나도 알아. 젠장, 나도 안다고. 국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군인 출신이었기에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령이야, 스미스. 자네가 지금 당장 한국에 불리한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자네 책상이 먼저 없어질 걸세. 아니, 자네뿐만 아니라 내 목도 날아가. 알겠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끊어진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우 소리가 마치 제 심장박동 소리처럼 혹은 사형 집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공허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멍하니 푸른색 홀로그램 위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화면 속 고스트 커맨더 함대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오히려 조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덮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정의의 수호자 미국의 민낯이었단 말입니까?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치익 하는 유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서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이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어느새 들어와 팔짱을 낀 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아까 조선소 정문에서 일본인들을 볼 때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기밀 문서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국장의 명령대로라면 저는 지금 당장 박 이사에게 이건 호주법 위반이다. 불법 시설이니 당장 폐쇄하라.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으름장을 놓아야 했습니다. 일본을 옹호하고 한국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더군요. 박 이사의 뒤로 보이는 저 압도적인 기술의 향연 그리고 방금 전 통화로 확인한 워싱턴의 썩어빠진 현실.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스미스. 묻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문서를 들고 뭘 보고 계셨냐고. 박 이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또각, 또각. 그의 구두굽 소리가 텅 빈 상황실 바닥을 울리며 마치 제 숨통을 조여오는 시계추 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온 것도, 이 문서를 본 것도, 그리고 방금 전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꿰뚫어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간신히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부패한 조국의 명령을 따르는 충직한 개가 되어 꼬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에 몸을 싣는 위험한 내부 고발자가 될 것인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야 했습니다. 저 박 이사라는 남자는 제가 허튼 수작을 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저를 이 도크 어딘가 시멘트 바닥 아래에 묻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아, 길을 잃었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그만. 문이 열려 있길래. 비겁하고 초라한 변명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박 이사의 눈썹이 꿈틀하더군요. 그는 제 뻔한 거짓말을 간파한 게 분명했지만 굳이 추궁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아주 묘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길을 잃으셨다. 다행이군요. 잘못된 길로 들어선 줄 알았는데.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건 단순히 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려는 일본의 편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나가시죠. 손님을 위한 쇼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진짜 관계자들의 시간입니다. 저는 도망치듯 아니 쫓겨나듯 그 상황실을 빠져나왔죠. 제 등 뒤에서 철문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가 마치 저와 진실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리더군요. 쇼는 끝났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박 이사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입니다. 워싱턴이 돈에 눈이 멀어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면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이 고스트 커맨더의 진실을 무기로 이 썩어 빠진 판을 통째로 흔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쫓겨나는 패잔병 꼴이지만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거대한 게임의 운명을 쥔 키플레이어가 되어서 말이죠.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제 등 뒤에서 닫히는 그 순간 저는 마치 우주 공간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방금 목격한 고스트 커맨더의 푸른 불빛은 잔상처럼 망막에 남아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으니까요. 박 이사의 경고대로 저는 외부인의 구역으로 쫓겨난 것이었고 등 뒤에서는 제 조국인 미국조차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대한 도크 사이를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거대한 크레인들은 마치 저를 내려다보는 심판관들처럼 위압적이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닷바람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더군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짐을 싸고 당장이라도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행편을 확인하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서비스 불가. 통신이 끊겨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윌리엄스 국장과 통화했던 그 휴대폰이 마치 벽돌처럼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액정 상단에는 SOS 마크가 붉게 깜박이고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를 네트워크에서 차단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으니까요.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벌써 손을 쓴 걸까요? 아니면 이곳을 감시하는 한화의 보안 시스템이 저를 위험인물로 분류해 차단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지금 이 광활한 조선소 한복판에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는 상태로 갇혀버린 셈입니다. 순간 극심한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밀 그리고 제가 목격한 진실을 덮기 위해 누군가 저를 이곳에서 영원히 실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상상이 뇌리를 스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3번 도크 구석진 곳에서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도 차가운 형광등도 아닌 낡은 백열등의 따스한 불빛.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의 등대처럼 저를 유혹하는 그 불빛을 향해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현장 휴게소라고 투박하게 적힌 문틈 사이로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무언가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방금 전 홀로그램 상황실에서 느꼈던 전율과는 또 다른,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뜨거운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좁은 컨테이너 안에는 대여섯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도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스티로폼을 바닥에 깔고 작업복을 담요 삼아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쟁터의 폐잔병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난로 위에는 양은 냄비 하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뜨담한 믹스커피 봉지들이 널려 있더군요. 이게 고스트 커맨더를 만든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화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오스타를 인수할 돈이면 이들에게 최고급 호텔을 잡아주고도 남았을 텐데 왜 이들은 이 차가운 도크 구석에서 노숙자 같은 생활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벽면을 보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벽면 가득 손으로 쓴 메모지와 도면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D-14.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집에 가고 싶으면 배부터 띄워라. 우리가 실패하면 대한민국 조선업은 끝이다. 붉은 매직으로 거칠게 휘갈겨 쓴 그 문장들. 그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자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의 출사표였습니다. 그 글귀들 사이사이에는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위로 기름때 묻은 지문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까 박 이사가 말했던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 그것은 최첨단 AI 시스템이 만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밤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 사람들의 도끼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때 구석에서 누군가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아니 늙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난로 쪽으로 다가가더니 주전자 물을 따라 믹스커피를 타기 시작하더군요. 작업복 등판에는 반장 김철수라는 명찰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얀 소금꽃이 핀 땀 자국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창문 틈으로 훔쳐보고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저를 보고 놀라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종이컵 하나를 더 꺼내더니 말없이 커피를 타서 창문 틈으로 내밀더군요. 추운데? 한잔 하쇼. 투박한 한국어였지만 그 온기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그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노인의 손바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은 나무 뿌리처럼 뒤틀려 있었고 손톱은 까맣게 죽어 있었으며 손등에는 수없이 많은 화상 흉터와 베인 자국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지난 50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맨주먹으로 일으켜 세운 아버지들의 손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합니까? 노인은 제 질문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굽은 허리를 두드릴 뿐이었죠. 그리고는 어눌한 영어 단어 몇 개를 섞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뒤가 없어. 우린 뒤가 없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미국에게 조선업은 수많은 산업 중 하나일 뿐이고 일본에게는 잃어버린 자존심일 뿐이지만 이들에게 조선업은 생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믿을 것이라곤 오직 사람의 머리와 손기술밖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들은 평생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쇠를 깎고 배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 절박함, 그 처절한 헝그리 정신. 그것이 바로 슈퍼컴퓨터도 계산해내지 못한 한국 승리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일본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로비를 할 때 한국인들은 이 차가운 컨테이너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승패는 이미 그때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에 든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코끝을 찔렀지만 목구멍으로는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넘길 수가 없더군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펜타곤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숫자 노름이나 하던 제가 이들의 피와 땀을 감히 보고서 따위로 평가하려 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순간도 잠시 밖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끽! 검은색 SUV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제가 서 있는 컨테이너 쪽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문에는 아무런 마크도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지시를 받은 청소부들 혹은 일본 측이 고용한 사설 보안 업체가 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제 휴대폰이 먹통이 된 이유가 바로 저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젠장. 저는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도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는지 굳은 표정으로 난로 옆에 세워둔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를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저들의 싸움이 아니라 제 싸움이었습니다. 이 순박한 기술자들이 저 때문에 다치는 꼴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들어가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노인에게 다급하게 손짓하고는 컨테이너 뒤편의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통신은 끊겼고 차는 없으며 사방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가진 무기라고는 제 머릿속에 든 진실 하나뿐인데 저들은
그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 저를 사냥하러 온 겁니다. 저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숨을 죽였습니다. 뚜벅, 뚜벅.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나오시죠. 윌리엄스 국장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정중했지만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저를 지우기 위해 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거대한 기계 괴물들이 잠든 이 새벽의 조선소에서 저는 쥐새끼처럼 쫓기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한국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목격한 대가가 고작 이런 차가운 죽음이란 말입니까? 절망감이 목 끝까지 차올라 눈물이 흐르려는 찰나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철골 틈새로 보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까 그 노인이 줬던 믹스커피의 빈 종이컵이 제 손에 여전히 들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뒤가 없어. 노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요. 그들도 뒤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손으로 쇳덩이를 녹여 배를 만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고작 펜타곤의 책상 물림인 제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너무 쪽팔린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텅 빈 종이컵을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죽더라도 이 진실은 세상에 알리고 죽어야겠습니다. 저들이 제 입을 막으려 한다면 저는 제 온몸을 던져서라도 소리를 낼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기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통신이 차단되었다면 통신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아까 제가 목격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를 뿜어내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고스트 커맨더의 통제실. 그곳이라면 저들의 방해 전파를 뚫고 워싱턴, 아니 전 세계에 제 목소리를 전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스미스?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목숨을 건 질주다. 헉, 헉.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가슴을 후벼 팠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 맛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크 사이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자갈이 밟히는 저벅저벅 소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들려오고 있더군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쥐가 스스로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저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거기 섭니다, 미스터 스미스. 더 가면 다칩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발을 헛디뎌 그만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철근 조각이 무릎을 스치고 지나갔고 뜨거운 액체가 바지 위로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선박의 프로펠러 샤프트 아래 그 비좁고 기름진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거친 숨을 참아내려 애썼습니다. 차가운 강철 바닥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머리 위에는 수천 톤의 강철 덩어리가 금방이라도 저를 짓눌러 버릴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순간 지독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펜타곤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세계 지도를 내려다보던 엘리트였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함대가 움직이고 제 보고서 한 장에 수억 달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꼴은 어떻습니까? 통신은 끊기고 조국에게 버림받았으며 낯선 타국의 조선소 바닥에서 쥐새끼처럼 떨고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저 모른 척했으면 됐습니다. 일본이 로비를 하든 말든 미 해군이 고철 덩어리를 사든 말든 적당히 눈 감아주고 보고서만 잘 꾸며냈다면 저는 지금쯤 워싱턴의 고급 바에서 승진 축하주를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미스 씨, 우린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좀 하자는 겁니다.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제가 숨은 샤프트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끝은 침묵일 것이고 그 침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제거한 뒤 실족사나 심장마비 따위로 위장할 것이고 윌리엄스 국장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제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겠지요.
유능한 인재였는데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공포보다 더 깊은 칠흑 같은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고 말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정인이 구기기니 하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거대한 기만 앞에서 저라는 존재는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깨달음. 그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저항해봤자 개죽음일 뿐입니다. 그냥 굴복하고 무릎 꿇고 빌면 혹시 목숨만은 살려주지 않을까요? 비겁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영혼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몸을 웅크리고 있던 그 좁은 틈새, 제 뺨이 닿아있던 차가운 철판 너머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우웅. 그것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 하지만 끊임없이 철판을 두드리는 듯한 규칙적인 파동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눈을 뜨고 그 진동의 근원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제가 숨어있는 곳은 수리 중인 일본 호위함의 선체 하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바로 옆 도크인 고스트 커맨더 건조구역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다들 퇴근하거나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도크 사이의 틈으로 옆 구역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수십 개의 투광등 아래서 아까 컨테이너에서 봤던 그 기술자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선체에 매달려 일하고 있더군요. 누군가는 용접 불꽃을 튀기고 누군가는 도면을 펼쳐 고함을 지르고 누군가는 땀에 젖은 채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배를 완성하겠다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순간 아까 노인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우린 뒤가 없어. 그들에게는 뒤가 없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가능해 보이는 저 거대한 쇳덩어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비스트의 돈도 정치인들의 협잡도 그들의 뜨거운 용접 불꽃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 속에 쑤셔 박아뒀던 찌그러진 종이컵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밥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진짜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고작 제 안위를 걱정하며 가짜들에게 굴복하려 했습니다. 제가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저들의 땀방울 하나보다 못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일어나라, 스미스. 여기서 죽는 건 두렵지 않다. 하지만 비겁하게 죽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다시 한번 입안에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비릿하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뜨거운 감각이 제 식어버린 심장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무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방의 전파를 뚫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제 시선이 다시 한번 고스트 커맨더의 통제실을 향했습니다. 그곳의 푸른 불빛은 여전히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는 한화가 자랑하는 위성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미군의 보안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즉,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아무리 이곳의 통신망을 차단해도 위성을 통한 직접 접속만은 막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곳에서 통제실까지는 약 300m. 그 사이에는 저를 쫓는 청소부들이 깔려 있습니다. 맨몸으로 달린다면 100m도 못 가서 잡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의 시선을 돌리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낼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제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볼트와 너트 그리고 폐자재들 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 일본 호위함의 하부에 연결된 거대한 배관이었습니다. 붉은색 경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 배관은 배의 평형수를 조절하는 밸브와 연결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아까 박 이사의 태블릿에서 봤던 데이터가 성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경고, 프레임 42번 구역, 배관 접합부 미세균열.
내구연한 임계치 도달. 바로 여기였습니다. 일본의 장인들이 실수로 기포를 남겨둔 그 불량 용접 부위가 지금 제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저 밸브를 강제로 개방한다면 고압의 평형수가 뿜어져 나오며 낡은 배관이 터질 것이고 그 수압은 도크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거나 적어도 엄청난 굉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에게는 혼란을, 저에게는 찰나의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배관 파편에 제가 다칠 수도 있고 쏟아지는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카드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실수를 이용해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 이 얼마나 완벽한 아이러니입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고 머리 위에 낡은 밸브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깡! 깡! 어둠 속에서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다. 소리가 났다. 샤프트 너머에서 남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급격히 빨라지며 제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죠. 미안하지만 당신들 찾으러 온 거 아니야.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균열이 간 배관의 이음새를 쇠파이프로 가격했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낡은 배관이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갔고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추격자들의 비명소리가 물소리에 묻혔습니다. 시야가 하얀 물보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물벼락을 맞으며 샤프트 밑을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젖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제 눈은 오직 단 한 곳 300m 앞의 통제실 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달려야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푸른 불빛이 꺼지기 전에,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둠 속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내 과거로부터 탈출하여 진실이라는 새로운 새벽으로 나아가는 내 영혼의 마지막 질주였습니다. 잡아. 쏘지 말고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하나, 아까 그 컨테이너 벽면에 적혀있던 문구만이 환청처럼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요.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를 띄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저는 이 진실을 띄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기다려라, 워싱턴. 그리고 잘 봐라, 일본. 당신들이 감추려 했던 그 불량품이 어떻게 당신들의 목을 조르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헉, 헉. 심장이 터질 듯한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뚝뚝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드디어 그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는 통제실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는 배관이 터지는 굉음과 물소리에 묻혀 잠시 멀어진 상태였지만 그들이 다시 저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열려라. 제발 열려라.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철문의 개폐 버튼을 눌렀습니다. 칙! 다행히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나올 때 시스템이 잠기지 않았던 걸까요? 육중한 철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저를 다시 그 미래의 성소 안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저는 안으로 굴러가다시피 들어가자마자 본능적으로 문 잠금 버튼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밀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등 뒤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눈앞에 아까 보았던 그 거대한 홀로그램 전술 테이블이 여전히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좀 늦으셨군요. 화장실이 꽤 멀었나 봅니다. 박 이사였습니다. 그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 제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중앙 콘솔 의자에 앉아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저와 흐트러짐 하나 없는 그의 모습. 그 완벽한 대비 속에서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함정이었나?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남자가 보안 요원들을 불렀던 걸까요? 그럼 저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온 꼴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저를 제압하러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짓으로 메인 콘솔의 붉은색 입력 단자를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지금 바깥 3번 도크 배관이 터졌다고 경보가 울리던데. 미스터 스미스, 당신 짓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일본 놈들이 저지른 부실 공사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철거 비용은 줄었네요.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살려달라고 빌러왔습니까?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주머니 속 불룩한 휴대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그 안에 든 진실을 쏘러 왔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문을 일부러 열어둔 것도, 제가 쫓겨나도록 내버려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 제가 미국의 개로 남을지 아니면 진실의 목격자가 될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젖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당신들이 만든 이 기술. 저 썩어빠진 워싱턴에 꽂아버리게 해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박 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콘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원증을 리더기에 갖다 대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접속 코드 K고스트 001. 승인.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콘솔의 방화벽이 해제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업링크 준비 완료라는 녹색 문구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그 뒤엔 펜타곤 보안팀이 역추적해서 접속을 끊을 겁니다. 3분.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촬영해둔 일본 배의 결함 데이터 3482건의 안전 위반 리스트, 그리고 방금 전 제 목숨을 구해준 3번 도크의 배관 폭발 영상을 하나로 묶어 파일로 만들었죠. 파일 제목 진실 황금 함대는 사기극이다. 이제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펜타곤? 국무부? 아니요, 그들은 이미 한통속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파괴적인 수신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과 백악관 안보실장의 직통 라인,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군사 전문지 기자들의 이메일 리스트였습니다. 가라. 가서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박살내버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의 진행바가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 30%, 50%. 그때 철문 밖에서 쿵, 쿵 하고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 도착한 겁니다. 문 열어. 스미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사토 과장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화면 속 숫자 85%, 90%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등 뒤에 서 있던 박 이사 역시 미동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관객처럼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한편 지구 반대편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 더팜. 일본 측 로비스트 마이클은 펜타곤 고위 장성과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건배하시죠, 장군님. 호주 건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사례금은 넉넉히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마이클, 자네만 믿네. 한국 놈들 기술이 좋아봤자지 정치는 역시 자네가 한 수위야. 그들이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 장군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비상 호출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마이클의 스마트폰,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워싱턴 전가 사람들의 휴대폰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죠. 뭐야? 이 시간에 무슨? 장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초 뒤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보낸 영상, 즉 일본이 만든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된 오스탈 조선소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고 그 위로 붉은색 자막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긴급 일본제 호위함 평형수 배관 폭발 사고 발생. 미 해군 규격 미달 판정. 하나 시스템 고스트 커맨더 무인 함대 테스트 성공. 오차율 0%. 이게 뭐야? 마이클. 자네 설마 사기친 건가? 장군이 멱살을 잡으려 하자 마이클은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트위터, CNN, 폭스뉴스. 전 세계의 뉴스피드가 실시간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RT, 일본 배는 쓰레기. 내 함대는 오직 최고와만 함께한다. 안 돼. 끝났어.
마이클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수천만 달러의 로비탑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쏘아 올린 진실이라는 미사일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호주 퍼스의 통제실. 띠링. 전송 완료. 녹색 문구가 화면 가득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열렸고 무장한 사설 경비원들과 사토 과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총구를 저에게 겨누며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손들어. 이 개자식 무슨 짓을 한 거야? 사토 과장이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양손을 들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니까요. 늦었어, 사토. 당신들 휴대폰이나 확인해보지 그래? 뭐? 사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무전기와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토. 너 지금 어디야? 본국에서 난리가 났어. 배관이 터졌다며. 그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일본 방위성 장관의 고함 소리는 스피커폰을 켜지 않아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는 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그때 침묵을 지키던 박 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비원들이 총구를 그에게 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토 과장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꿈 아닙니다. 현실이죠. 아주 차가운 현실. 박 이사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부로 미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군요.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를 전폭 지지하며 일본 측의 모든 기술적 결함에 대해 전수조사를 명령한다고. 그는 친절하게도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CNN 속보 화면을 띄워주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미 해군의 역사적 전환점을 떠들고 있었고 배경화면으로는 제가 보낸 고스트 커맨더의 위풍당당한 홀로그램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아악. 사토 과장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비원들도 슬금슬금 총을 내리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는 걸 용병인 그들이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젖은 옷 때문에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거대한 제국을 무릎 꿇린 것입니다. 박 이사가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스미스 씨. 아니, 이제 우리 쪽 파트너라고 불러야 하나? 저는 그가 건넨 손수건을 받아들며 피 묻은 입술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글쎄요. 파트너라니요. 전 그냥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잘못된 길이라. 박 이사는 빙긋 웃으며 화면 속에서 쫓겨나고 있는 일본 기술진들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어쨌든 당신 덕분에 청소비는 아꼈군요.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세상이 알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화면 속 일본의 3번 도크에서는 사토 과장의 부하들이 짐을 싸서 쫓겨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한화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이 당당하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컨테이너에서 봤던 근호인 김철수 반장님도 보였습니다. 그는 몽키 스패너를 높이 치켜들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미국의 이익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력이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진심이 기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 바로 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나가보시죠. 기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박 이사가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까는 쫓겨나듯 나갔던 그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젖은 옷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였지만 발걸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밤새 저를 괴롭히던 어둠은 사라지고 오스탈 조선소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칠대양의 패권이 바뀌는 새로운 역사의 새벽이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퍼스의 붉은 대지뿐만 아니라 오스탈 조선소의 풍경마저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정문을 막아서던 일본의 검은 세단들은 이제 짐을 가득 실은 트럭 행렬 뒤를 따라 폐잔병처럼 쓸쓸하게 퇴장하고 있더군요. 그들의 뒷모습은 새벽의 서늘한 공기 탓인지 아니면 패배감 때문인지 유난히 처량해 보였습니다. 사토 과장이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도끼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캔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그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새로운 주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화 로고가 선명한 푸른색 깃발이 조선소 가장 높은 곳에 개양되고 있었는데요.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 아래로 김철수 반장님과 한국 기술자들이 3번 도크에 터진 배관을 수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은 밤새 한숨도 못 잤을 텐데도 누구 하나 지친 기색 없이 서로를 독려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아까 김 반장님이 건네줬던 그 투박한 믹스커피의 온기가 다시금 손끝에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린 뒤가 없어. 뒤가 없기에, 물러설 곳이 없기에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말.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배가 곧 조국의 안보이자 자존심이라는 아주 무겁고도 숭고한 책임감이었던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방금 막 업데이트된 워싱턴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치고 있더군요. 나의 황금 함대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났다. 가짜와 결별하고 진짜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 그의 뒤로 제가 보낸 고스트 커맨더의 위풍당당한 자료 화면이 송출되는 것을 보며 저는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는 힘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힘을 만드는 것은 로비스트의 돈가방이 아니라 바로 저 도크 밑바닥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하는 기술자들의 거친 손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죠. 박 이사가 다가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역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더군요. 이제 돌아가십니까, 스미스 씨? 네. 아마 워싱턴에 가면 심할서를 쓰거나 짐을 싸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무부 윗분들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한화가 당신을 최우수 보안자문역으로 스카우트할 수도 있으니까. 연봉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죠. 그의 농담 섞인 제안에 우리는 마주보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서늘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전후에 비슷한 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3번 도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일본의 깃발 대신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고 터져나간 배관 위로는 새로운 강철판이 덧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고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치유의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들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조선소의 크레인이 마치 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거인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노트 한 귀퉁이에 오늘의 보고서 제목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태평양의 주인은 바뀌었다. 과거에 저는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믿었고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 퍼스의 황량한 벌판에서 저는 진짜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친구를 사지 않았고 말로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과 땀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확률을 기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저 푸른 바다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중심에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배가, 그들이 만든 기술이 앞으로 우리가 항해할 미래의 유일한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저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가슴 한구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새벽은 밝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의 기록을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돈과 로비로 세계를 속이려 했던 일본과 오직 실력 하나로 그 거대한 판을 뒤집어버린 한국의 통쾌한 한판 승부.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재 진행형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피땀 흘려
기술 독립을 이뤄내고 계신 모든 연구원분들과 기술자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